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미국에게 독소를 퍼붓는가 하면 연이어 이성근 북한 외무상은 미국과 무의미한 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대안은 당분간 소강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G7에서 북한에 대해 백신 공급을 언급했던 미 백악관은 저소득 국가에 대해 백신 5억 회분을 제공할 것이라고만 일축하면서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보이스 오브 워싱턴은 서울과 워싱턴을 연결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봅니다. 조원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제 5탄입니다. 요즘 우리 조원진 대표님 바쁘시죠? 요즘 희망 배달 트럭 해가지고 네. 전국의 영남권부터 5일장을 국민들한테 저희들 찾아가서 네. 애로사항도 듣고 네.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구매를 통해서 기쁨을 드리고 또 그 시국민들한테는 희망을 이제 중국 폐렴도 문재인 정권이 뭐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은 결국 중국 폐렴도 가는 거고 문재인 정권도 뭐 내려올 날이 10달밖에 안 남았다. 네. 이렇게 희망을 전달해 드리고 있죠. 예. 오늘 서울의 탑 뉴스라든지 정치권의 소식은 제가 할 때 뭐 윤석열이 프로파일 엑스파일이 발견돼. 그게 뭔 소리입니까?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당의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좌파들이 또 김무성 보좌관이 또 뭐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업무의 색깔이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보고요. 뭐 윤석열이에 대한 엑스파일이 뭐 이것저것 많다고 하는데 하나로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의 권력 남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석열의 권력 남용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그 다음에 형사재판 상황에서의 권력 남용이 가장 크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자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이 책임져야 될 것은 이 문재인 정권하고 뭐 이러쿵저러쿵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을 네. 그다음 탄핵 이후에 형사재판 부분을 이종과 엮어서 법전에도 나오지 않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 그다음에 묵시적 청탁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아킬레스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지율이 35% 40% 갈지는 몰라도 정권을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다. 기본적인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나팔수 역할을 하는 언론들도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이 언론의 사명감이 한국에는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파라는 이유만으로 언론들이 전부 죽이기 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재인이 되고부터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언론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언론의 굴종이죠. 언론의 굴종이고 정농지필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듯이 거짓이 산을 이뤘다는데 저희들이 대강 정리해 보니까 한 80가지의 거짓을 가지고 80여 명의 패널들이 이제 거짓 선동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기획된 업무고 그 업무를 통해서 이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한 거죠. 결국 4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들의 선동이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다.
그 앞장섰던 사람들의 핵심은 언론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 좌파들이 중심이 돼서 자금을 대고 또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혹은 또 자기들이 무슨 권력을 잡아볼까 뭐 반기문 대통령 되면 내각제 가겠다 이런 내각제 세력들이 유승민과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 배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결국 좌파들한테 정권 상납하고 나라가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했으면은 이제 반성을 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서 무슨 아바타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되자마자 여야정 협의체를 수용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으면 정말 무슨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준석이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탄핵 소추안부터 헌법재판소 판결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그런 판결 내용이라도 읽어봤느냐. 또 시중에 많이 나돌았던 고용태 녹취록이라도 한번 봤느냐.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탄핵이 정당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얘기해야 되죠. 지금 언론 방송에 세뇌대가 나라가 망했는데 그건 세뇌된 그 상태로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탄핵이 정당했다 하는 것은 그들의 탄핵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다는 것을 소위 말하는 탄핵의 강을 건너고 덮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한 세력들이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야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선전선동에 속은 또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의 변화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자.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하다가 2017년 3월 10일 날 대통령 탄핵되는 날 5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결정적으로 이 정권은 정말 불의의 정권이라는 소리를 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죽었다는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을 어느 언론에도 기사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2년 지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거를 소방청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야당은 지금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던 야당들은 무엇을 했고 또 언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그 건국이후에 단일 집회로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돌아가신 것이 3월 10일 날 이 탄핵 반대 집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들이 그것을 외면했다는 것은 이것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고 언론 스스로가 권력에 굴종해버린 거고 또 정치권이나 정당도 소위 말하는 야당 보수 야당도 권력에 굴종해버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비굴한 모습들을 직접 목격을 하고 또 그 현장에서 저는 돌아가신 분들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불의의 나라로 이제 갔구나. 언론이 다 죽어버리고 언론이 정론을 하기보다는 자기 사주의 편에 서서 또 자기 회사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용을 위해서 언론한테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조중동이 실질적으로 보수를 기치로 하면은 2017년 3월 10일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사를 실어야죠. 맞습니다. 조중동도 한 줄 안 실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대한민국이 하나의 그 음모에 의한 그 붉은 세력의 광풍에 전부 다 굴종해 버렸다. 그 중에서 굴종하지 않고 저항하고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저항한 것이 당시의 대한애국당이었고, 그리고 저를 비롯한 깨어있는 국민 몇몇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나 그들의 굴종에 있는 비겁한 보수 정치인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 공화당이 정말 참 여러모로 참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애를 쓴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언론의 사명감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그 미국의 몇몇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가서 취재를 하고 싶다 하고 몇몇 지금 기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나오시게 된다면 우리가 달려갈 겁니다. 그 그러니까요. 아시고 또 스토리를 약간 바꿔서 이번에 한 3일 동안 국무성의 그 성김 북한 대사가 갔죠. 근데 어떻게 통일부와 국무부 정책 조율을 왜 통일부하고 하고 있었는가요? 외교부는 뭐 하는 부서입니까? 한국에. 지금 뭐 통일부가 소위 말하는 친북 운동권 세력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이없는 일들을 통일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통일부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은 지난번 그 하노이 회담 때 또 그 상황을 보면은 네. 한국의 정보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그 좌파 정권의 그 연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안보라든지 한미동맹을 걱정하고 이러지 않는다. 정보기관이나 통일부나 이 사람들이 북한한테 뭐 해주지 못해서 난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번 그 문재인 좌파 정권, 저는 문재인 좌파 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동 정권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결국은 반동 정권이면서 이 반동 정권이 지배하는 제가 말했는 정통성이 없는 정부, 그것은 불의의 정권인데 네. 전면 대통령에 대해서 권력 찬탈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불의의 정권인데 이 불의의 정권에 굴종하고 있는 부역자들도 부역자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도 그래 보고 유승민이나 김무성을 그런 입장으로 보는 거고요. 또 이 불의의 정권에 저항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은 정의다. 우리는 그렇게 내려고요. 건국 우리가 광복 이후에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 지금 75년, 76년째 돼가고 있는데 이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은 반민족적, 반자유적, 반인권적 폐륜 정권이라 이래 보는 거죠. 이 폐륜 정권이 외국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역사의 한나의 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네. 고려시대 때 무신난이 있었고 무인의 시대가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무인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지금까지 이 정권이 언제 멸망할지 모르지만은 역사는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유가 없어지고 인권이 무너지고 또 우리 민족의 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또 전쟁의 적화역에 이 매몰되어 있는 이 정권 자체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폐륜 정권의 암흑의 시대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뭐냐? 그 폐륜 정권 암흑의 시대, 폐륜 정권이 하나의 아류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저희 진중행각, 친북행각, 문재인 정권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다 90도로 절합니다. 90도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한반도를 사회주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 또한 이 5년 단임제지만은 이제 이 정권이 우리가 권력을 되찾아와서 실질적인 이 정의의 길을 세워야 되는데 역사가들은 문재인 정권을 뭐라고 평가할 건가? 그 또한 암흑의 정권이다. 암흑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면은 체제의 반동 세력은 그야말로 저는 암흑이다 이래 보는 거죠. 예. 그 문재인이가 지금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나쁜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뭐 소대가리 말대가리 뭐 그냥 다 하지만 소대가리는 솔직히 말해서 소머리 고기는 영양가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가리는 영양가 하나 없는 대가리인데 어떻게 했으면은 그런 말을 해도 가만히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평가를 해요.
문재인 정부가 자꾸 옳은, 그러니까 right information을 미국에 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김여정이가 엊그저께 그런 말을 했죠. 그 꿈보다 해몽이 크면은 희망할 날이 클 거라면서 백악관 안보보좌관한테 직격탄을 던졌죠. 그게 아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럽니까? 자기네들이 대화와 대결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한 그 말을 that's very interesting. 미국으로 말하면 가장 흥미있는 일이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무슨 꿈보다 해명이 크니 뭐 그리고 이성근이가 지금 뭐 김정은 정부의 김정은 정권의 그 상황들은 제가 좀 뭐 대강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되게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김정은은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정권 자체가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대화를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중국의 눈치를 보고, 또 이번에 쿼드라든지 이번 G7 회의에서 미국이나 자유우방 국가들의 입장을 보고, 거기에서 문재인은 가서 바보 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뭐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CVID 확박에 못을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 이 괴뢰 정권의 상황은 중국의 눈치를 보고 누가 중국을 대변해서 얘기해 줄 곳이 한 곳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여기에서 중국의 어떤 그 답답한 거를 미국을 향해서 쏘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김정은이 갈 만큼 갔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번 올해 이제 한파가 들어가고 여름 지나고 한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제2의 고난의 행군 시절이 올 거다.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의 이 소위 말하는 중국의 역할을,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북핵 폐기 문제를 들고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그 시기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 대한민국의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뭐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지방선거가 완전히 좌파들이 지방을 장악하는 상황이 와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국의 정치적인 그 일정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8개월 정도 선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북한하고 손잡고 바이든 김정은이가 만난다든지, 여기에 또 끼기 좋아하는 문재인은 또 한 발 얹어 놓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한 발 얹어가지고 있으면은 대한민국 또 정치에, 이 정치 일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제리박 기자께서 지난 그 트럼프 정부에서의 실책, 한국 정부, 이 소위 말하는 한국의 보수 친미의 그런 어떤 정당이나 또 정치인들이 몰락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의 정치 일정도 굉장히 신중하게 감안을 해서 남북 간의 일정을 좀 잡아야 된다. 또 미북 간의 일정도 그렇게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그 국무성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김여정이가 또 한 방 때리고 이성근이가 미북한 대화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일축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걔네들이 하는 것은 미국 대화에서 자기네들이 미국이 양보를 하고 자기들이 대화를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는데, 절대 양보란 건 없다. No concession. 오케이? 미국이 일단은 양보를 하면서 받아주면 일이 금방 성립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분석을 한 결과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가 꿈 깨는 일이다. 지금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테이블에 나와서 북한이 테이블에 왜 나올까요?
비핵화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뭔가를 얻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은 이제 거짓 평화쇼, 거짓 네. 북핵 폐기쇼다 예.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성김 그분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김 그분 성향은 어때요? 그 뭐 누가 그러는데 무슨 댓글에 보니까 뭐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김이 무슨 정의영이 하고 오천 조카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한국인은 따져보면 뭐 오천 조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있고 네. 아무튼 성김이 한국의 내용을 많이 아니까 한국의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선이 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왜 저 디렉털리 가자마자 그 외교부 카운터파트들과 만나야 되는데 통일부를 만나느냐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가서 what is real 그러니까 진실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통일부가 그래도 많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워킹 그룹도 이제 폐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차별화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무슨 뭐 쉽게 또 토킹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제가 어저께 아마 저기 유튜브를 봤을지 모르지만 미 백악관에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백신을 저기 프로바이드 할 거냐 하니까 그걸 일축해 버리더라고요. 왜냐?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백신이고 뭐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저 개발국 말 잘 듣는 저 개발국에 프로바이드 해주지 이 문제아 같은 이런 인간들이 사는 곳에 물론 북한의 그 주민들이 불쌍하죠. 이게 백신을 넣고도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이 맞는데 과연 이 백신이 주민들한테 디렉틀리 들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 이거를 또 국제적으로 또 저기 판매를 할 것이냐 하여튼 여러 가지 분석상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자문단들이 가서 봐야 되면 베리파이드 해야 되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그 문을 열고 베리파이드 하도록 자문단들을 북한에 오게 할 것이냐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머릿속은 아주 복잡할 거예요. 백신은 얻고 싶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미국도 어저께 제가 질문한 데서 일축을 해버리다고. 북한에 대해서는 없다는 식이에요. 지금 뭐 김정은의 위대한 지도력 때문에 중국 폐렴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문재인이 나서가지고 뭐 백신 공급한다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백신 공급하려면 좋은 백신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미리 마치지 국민들은 지금 백신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좀 제일 나쁜 백신 맞아라 하니까 이렇게 분노가 있는데 그 백신을 또 북한에 주겠다 하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래 보는 거지. 생생 내는 거예요. 그죠? 맵새가 뺍새 따라가다가는 그냥 다리니 째진다는 옛날이 똑같은 거고. 그러니 결국은 이 약육강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일본이 또 독도가 자기 거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제주도가 자기네 것이래요. 이런 식으로 한국을 넘겨다 보는 인간들이 국가가 많아요. 근데 국가도 아닌 국가들이. 자, 그러면은 이 나라의 힘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힘이 강하면은 뭐 누가 넘겨다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힘이 약하니까 사방천방에서 지금 한국의 그거는 이제 좌파 정권이 이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 대한민국이 이 건국 이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 또 나름대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 또 나름대로 자주국방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 한미일 삼각연대라든지 우리 G7과 같은 자유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지만은 아직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런 입장에서 봤더니 분명하게 반중 노선을 분명하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반중 노선을 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북한을 퍼줬는데 북한이 도대체 제대로 잘 살았느냐. 북한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이나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중국이 원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국은 지금 중국보다도 만약에 북한이 개혁 개방 혹은 통일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 대한민국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가장 위태로운 것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국은 다 감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북한의 국제적 고립도 중국이 유도하고 있다. 말로는 개혁 개방을 요구하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중국한테 정말 굴종하는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좌파들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중국말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서 고인사가 오든지 혹은 이제 중국에 특사를 보내주고 저를 정상회담 할 때 정몽준 의원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 정상회담 수행 의원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잊지 않는 것은 그때 그 인민대회 의장이 조선말을 잘해요. 조선 평양에서 공부도 하고 이래서 한국말이 아니라 북한 조선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그 전인대 의장하고 하는데 그야말로 세 번의 인내를 얘기하더라고. 뭐 정확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때 대통령이 뭐라 하셨냐 그러면은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냐. 이게 대통령 워딩이에요. 네. 중국 서열 3위가 앉아서 뭐 공식적으로는 서열 2위가 되지 않습니까? 인민대회 의장이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대통령한테 북한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참아라를 세 번을 얘기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 회의장에서 그래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 도대체 대한민국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정치인,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네. 중국이 아무리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지금 크고 중국의 세가 크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의 입장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걸 저는 봤어요. 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의 그 전성기념일인가 그때 뭐 자기들 말로 전성기념일 때 막루에 올라가셨고 이런 과정들은 미국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생각은 이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인민들이나 중국의 학자들은 한국에 의해서 한반도가 통일돼도 중국에 불리하지 않다. 중국이 불리하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이런 인식들이. 그래서 제가 정상회담 갔을 때 메인 테이블에 이제 그 메인 테이블에 한 5-6명인가 이래 앉는데 제가 그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앉아있는 그 메인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네. 식사도 안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야. 시진핑한테. 그 핵심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 한반도가 통일돼도 중국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당시에 이미 김정은 참수부대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김정은을 제거하고 드러내더라도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한반도 통일이 결코 중국에 나쁘지 않다는 인식만 가지면은 참수부대로서 드러냈을 때 한반도에 급격한 중국의 개입이나 이런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어떤 뭐 교포분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저는 아무튼 대통령께서 제가 중국말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중국에 관련된 일들을 시키고 중국 인사들이 오면 저를 배석을 계속 시켰는데 특사도 갔다 왔잖아요. 제가 특사도 네. 갔다 오고 또 정상회담 수행도 갔다 왔을 때 제가 봤던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나서서 한반도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자유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은 중국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통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정적인 관념을 탈피해라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머리에 해 걸리고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것은 절박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이 이제 보유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참수하고 북한 핵을 회수하고 국제적으로 국산핵을 돌리고 이런 사태가 대통령께서는 벌써 이미 예측을 한 거죠.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한반도의 정세는 이제 한국의 우위에서 북한 우위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핵이 없는 경제 성장, 경제의 우위는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것을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진중행각을 했다. 혹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반도를 갖다가 사회주의자들 손에 딱 장악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우리 공화당 같은 강력한 우파 태극기 부대들이 어게인스트를 하고 지금 4년 동안 피땀 흘리고 하는 마당에 섣불리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안 그랬으면 벌써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넘어갔을 거예요. 어저께만 해도 북한하고 중국하고 대사 상호 행사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하고 뭐 그냥 서로 막 그냥 대면 외교를 시작을 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미국은 지금 아주 꺾어놓은 게 이 한국이란 나라가 내 새끼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6.25가 이제 이번 금요일날 6.25죠? 6.25 70주년인데 6.25 때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살려놓고 먹여주고 부흥해주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니까 이 내 새끼가 지금 자꾸 다른 데 가서 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꼬락상이가 보기 싫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한번 외주시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 괜찮란가? 오케이, 한번 정권 바뀔 때보다 한번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식이에요. 아마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권이 바뀔 거예요. 문재인이가 지금.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튼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자유파 국민들의 연망은 대단히 큽니다. 문재인이 지금 자기들이 이래가 발표하는 게 한 30% 지지율이 나오는데 저는 그보다 더 낮다고 봐요. 그러면 정권 교체의 열망은 대단히 높다. 단지 하나 좌파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태, 첫째는 탄핵 정국의 그 업무, 기획, 그리고 노조 천국을 만들었는 민노총, 정교조, 또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그쪽에 언노련 등등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정권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을 에워싸고 있는 이 좌파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좌파 동맹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튼 정권 연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 국민의힘이나 소위 우파 지식인들 혹은 또 우파 정치인들이 그러한 심각성을 알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느냐. 문재인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권을 가져올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가지고는 저는 이기지 못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좀 더 처절하게 문재인의 소위 문재인 정권의 그 정통성부터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부터 또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악법 또 이 소위 말하는 정권을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주의 정책, 사회주의 경제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
원전 폐기 뭐 이런 등등의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모아야 되고 윤석열이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51%를 얻지 못하면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30% 지지율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을 다 합쳐도 겨우 정권을 쥐고 있고 돈도 쥐고 있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쉽게 그냥 이긴다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유우파 전체 국민이 하나로 돼서 그 민심을 얻어서 정권을 교체할 거냐. 그렇게 강력하게 여론을 형성하고 그 민심을 얻고 정권을 가지지 않으면은 정권을 찾아오지 않으면은 정권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식물정부가 돼버려요. 왜? 국회가 지금 3분의 2가 장악돼가 있죠. 권력기관은 지금 앞으로 4년, 5년 남아있다. 이 기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나 대법관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 임기가 한창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정권 가지자 말자 이 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느냐. 이러니까 이제 정의화 같은 사람.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의장이 정의화인데 정의화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못된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그런 정치하는 사람이 벌써 이제 최재형한테 붙어서 최재형한테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지금 재밌는 것은 조선일보는 윤석열, 중앙일보는 최재형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이원집정부제 세력이고 그것이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세력들이에요. 정의야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주창자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꿈틀꿈틀 또 움직여가지고 정권 잡으면 뭐하냐. 권력 다 국회가 마비돼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해야 된다. 이제 개헌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이 묘하게도 정의하라는 전 국회의장이나 그다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쪽에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가만히 보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는 권력 이재명한테 가도 좌파들은 머리 아프다 이거야. 이쪽은 윤석열이한테 가도 뭐 우파가 정권 잡아도 힘이 있냐? 국회가 장악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세훈이가 내는 예산안 이런 거 서울시가 5분의 4가 서울시가 좌파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은. 그거 다 무산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우려를 내면서 내각제 세력들이 이원집정부제 세력들이 설설설설 권력으로 이제 붙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 또한 야합이라는 거죠. 야합.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국민을 설득해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자유민주 체제의 반동 세력, 이 암흑의 시대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 다음 보수 정권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야합해가지고 그들의 원죄를 다 덮어주고 그들의 만행을 다 덮어주고 그냥 적당하게 야합해서 좋은 쪽으로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정치하는 놈들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원집정부제 해서는 되겠느냐. 지금 앞에 나서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난번에 선거 공천 망쳤던 그 김용호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정의화라든지 김무성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완전히요. 이원집정부의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어떻게 좀 더 내세워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에 정권을 잡을 수도 지금 상태로서는 힘들겠다. 또 정권은 지금은 이런 거예요. 반대급부. 문재인이 못하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비극이 뭐냐면은요. 한국의 비극은 이 국민이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뽑혀야 되는데 언론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생된다는 건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어떻게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느닷없이 나와서 그 사람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뭐 알지도 못한 최재형이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우리 공화당처럼 4년 동안 쇠갑밖에 경상도 말로 말하면 쇠갑밖에
그냥 새가 빠지게. 새가 혀가 빠지게. 새가 빠지게 힘들게 그냥 부르짖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 조은진 대표님 이런 훌륭한 분들을 이 미국 기자들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전부 봉사냐고 그러더라고. 봉사 정도가 아니다. 김어거리에다가 봉사에다가 전부 다 같은. Anyway, 그 한국의 언론이야말로 진짜 비극적인 언론이고, 이 또한 내년에 탄생될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이 또 만들어내면 이거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 내년에 한국의 운명이 아주 절실히 갈리는. 제가 그 부정선거 방지법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바깥에 있는 우리 시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이거를 발의까지 해놨는데 이제 자동으로 이제 무산됐는데 그 법안에 다 나와 있어요. 사전선거, 그 다음에 비밀투표, 그 다음에 투표소 개표,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다 투명함, 그 다음에 QR 금지, QR코드 금지 등등 다 그 법안에 다 나와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정신 좀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라는 자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든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든 법을 보강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래 순종들 잘하고 굴종 잘하니까 그런 입장인데 이제는 국민들께서 불을 켜고 지켜야 돼요. 내 표를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아무튼 그 미국에서도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부정선거 얘기가 거론이 되고 미국의 법원까지 지금 가동이 된 거 아닙니까? 한국도 당당하면은 법원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하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걸 자꾸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해놨는 법안 좀 보시고 그 법안에 맞도록 선거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 제도만 그렇게만 바꿔도 부정선거의 대부분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신 차려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광주 가서 울고 광주 가서 비석이나 닦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도 얻어야 되고 또 우파의 그 전체 우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파 단일 후보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단일 후보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지금은 이 박빙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박빙의 선거는 하나의 오차가 있든지 부정부패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이러한 걸 해야 되는데 전부 몰려다니면서 말이지 윤석열이 박수 쳤다가 또 최재형이 들어가 보세요. 또 최재형 쪽으로 쫙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대표 됐을 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 사람이 탄핵 부분에 대해서 정당했다 할 때 저 사람이 깊이가 얕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정말 탄핵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 읽어보기나 했는가. 또 우종찬 기자가 썼는 그 책이라도 한번 봤는가. 그러면서 당대표가 됐으면 나이의 작고 많음을 떠나서 본인이 나이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본인이 그런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언론 찌라시 나온 얘기들, 언론의 거짓 선동 얘기를 그대로 입에 담아가지고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하고 오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이 그 야당이 정신을 차려야지 정권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은진 대표님 지금 혼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야당 하나 제대로 거들어주는 게 있습니까? 조은진 대표님 제가 처음 배울 때가 2019년도죠. 국회에서.
예, 예,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국회 연설할 때 그때 제가 조원진 대표님이 제가 우리 이제 백악관 기자단이 2층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소란스럽고 난리가 나서 제가 피켓 들고 시위할 때죠. 예. 예, 그 우리 스텝이 와서 나보고 저기 지금 뭐 한국 사람 밑에 난리가 났는데 나보고 무슨 일인가 좀 그걸 파악해봐라. 쳐다보니까 조은진 대표님 뭘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하고 거기서는 뺏으려고 하고 야단 막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이게 상당히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백악관에. 그래서 막 이거 민주주의 나라인데 그거를 저기 왜 자꾸 타치를 하고 그러느냐. Let them do it 이렇게 하더라고. 미국 같으면 아마 가만히 안 했을 거라고요. 제가 하든 말든 그거는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라 의사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하려는 것은 그 구태여 왜 뜯어 말려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 저기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치부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결사하고 말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한미 동맹 강화하라는 거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은 무효다. 예.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뭐 맞습니다. 자기들이 뭐 과잉 충성하는 거지 과잉 충성. 그래서 제가 나오다가 보니까 우리 조 대표님이 서서 그 프랭카드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CNN 기자들하고 매매라 야야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라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벌리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찍었잖아요. 그때 하고 이미지하고 한 번 더는 로뎀홀인가 국회의사당에서 모든 그 저기 국회의원들이 외면하는데 그 자리에 우뚝 서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제가 임프레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저분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정치인이고 진정한 국회의원이시구나 이렇게 그게 구독이요. 그 화면이 구독이 200만 정도가 넘어가니까 지워버리더라고. 그게 요새 안 뜬다고.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는 걸로 다시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구독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 자체를 지워버리더라고. 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제 저기 6월 25일 날이 저기 6.25 71주년이죠. 이번 금요일. 71년. 예. 우리가 이제 보통 6.25 같을 경우는 일단 주년이라 안 하고 71년인데 제가 조금 6.25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기념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6.25를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북한 괴뢰 정권의 적화 통일 야욕에 의한 남침이다.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두고 6.25는 유엔 대한민국과 유엔이 승리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도 그렇고 이전 정권들도 이 6.25를 성전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안 해요. 오히려 북한 쪽에서 중국에서 이 6.25를 자기들의 승리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6.25가 유엔군이 처음으로 국제 전쟁 그 전쟁에 참여했던 기록이고 또 하나는 자유우방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산주의를 물리친 전쟁 아닙니까? 거기에 소련도 개입됐죠. 중공군은 직접적으로 중공군이 들어와서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원래부터 6.25는 분명한 김일성 이 괴뢰 정권의 남침이고 또 6.25는 대한민국과 자유우방, 미국을 비롯한 유엔 자유우방 국가가 승리한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아마 워싱턴의 6.25 참전 기념공원에서도 아마 행사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열심히 또 뛰시고 지방에서 또 열심히 노래하시고 목청 앞으로 그 노래 연습하는 걸 제가 또 한번 또 노래 연습은 못하고 그냥 옛날에 생각났던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시고 그러십시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